당신의 해방. (2022년) 한 해 동안 나는 익산 지역의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을 인터뷰하는 코코아 한 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평화활동을 하고 있는 참전 군인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폭력의 구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부를 하기 전까지 나에게 참전 군인이란 광화문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었던 태극기 부대일 뿐이었고, 그들의 군대 이야기란 꼰대들이 하는 듣기 싫은 이야기일 뿐이었다. 나는 참전 군인이라는 존재를 그야말로 납작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참전 군인들을 만나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참전 군인이라는 존재와 전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나의 할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시대와 삶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시는 조치원의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다. 나의 7살 이전의 기억 대부분은 조치원 집이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과수원 농사를 지으셔서 나는 배와 복숭아를 참 많이 먹었다. 내가 본 할아버지는 복숭아와 배를 따서 포장을 하고 실어 나르는 모습이 거의 전부였다. 궁금했다. 참전군인을 할아버지로 둔 다른 이들은 그들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갈까? 그래서 나는 베트남 전쟁 참전군인의 손주이자 성미산학교 졸업생 선배인 유진과 가은을 만났다. 엄마가 태어난 게 그 참전하셨을 때 연도였어서 그냥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긴 했어. 뭐 엄마 입장에서는 나 태어날 때 자기 아빠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참전 중이었는데 그때 사진 한 장 가지고 가서 뭐 아무튼 그 태어났을 때 직후에 그래서 못 봤다. 거기 가 계셨다. 이런 얘기 그냥 종종 자연스럽게 듣다가 아 그때 전쟁에 참전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있긴 했었어. 할아버지가 아프시면서 우리 집에 왔고 그렇게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예 살아계실 땐 들을 수가 없었고 현충원에 이제 안장이 되셨는데 솔직히 그 이유도 몰랐어. 나는 그냥 할아버지가 현충원에 가신데 약간 우리 할아버지 내가 나 할아버지의 모습 중에 국가에 뭔가를 한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으니까 군대에 가신 건 말고는 없는 것 같은 거야. 솔직히 뭐 그전 인생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막 보통 막 엄청난 일을 하셨으면 자랑을 하시잖아? 술을 먹으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으셔서 왜지? 그냥 뭐 꺼지만 현충원에 간다는 건 괜찮은 일이 아닌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구역에 다른 분들도 같이 계시는데 현충원에서 막 거기서도 식을 한번 올려주시더라고. 그래서 막 국가를 위해 뭐 조국을 위해 뭘 한 우리 뭐 누구들에게 뭐 기리는 시간을 갖자 이러고 뭐 한 5명의 가족들이 이제 기리고 가서 이제 안장을 진짜 했는데 제 옆에 보니까 뭐 몇 년도 참전 여기도 뭐 일병 뭐 무슨 병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그 한 구역이 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오는 건가 싶었고 왜 이게 쓰여 있을까? 왜냐면 내가 보기엔 할아버지가 다 그냥 성격이 고약한 줄 알았지만 PTSD라는 것도 그때는 몰랐었고 뭐 신체적으로 힘든 게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왜지? 싶어가지고 며칠 뒤에 이제 바로 물어보긴 좀 그러니까 왜 그게 써있냐, 할아버지가 뭐 참전을 하셨냐 했을 때 이제 그때 갔다 오셨고 그때 얻은 걸로. 공병이셨나 할아버지가? 그래서 뭐 집 짓는 거랑 직접 전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집 짓고 그 뭐 건축 쪽 이런 일 하셨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 뭐 어떠셨어요? 이러면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일 인상 깊은 순간으로 일 다 끝나고 거기서 해가 지는 걸 봤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나? 이런 대답을 하셔가지고 뭔가 새로웠고 그때가 기억에 남으시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맞아. 되게 참전군인 하면은 아예 PTSD나 고엽제로만 이야기되거나 뭔가 나도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할아버지 인터뷰하면서 되게 사소한 그때 뭘 먹었는데 바나나를 처음 먹었는데 맞아. 너무 맛있었다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사소하지만 그때 시절에서의 되게 강렬했던 기억이겠구나. 근데 나도 요번에 근데 할아버지가 딱 20년만 하고 제대를 하셨는데 군인으로 그 뒤부터는 다른 일을 하셨다고 알고 있고 근데 그때 같이 참전하고 그 학교 출신인 친구들을 아직까지 만나셨던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기 직전까지. 그래서 엄청 끈끈해가지고 그 돌아가셨을 때 친구분들이 한 번에 그 깃발 같은 거 어디 무슨 학교 몇 기 이렇게 해서 깃발 일단 세워놓고 40명이 동기분들이 우르르 오셔가지고 그 같이 막 기도하고 근데 편지를 또 써오신 거야. 편지 낭송하고 막 그런 시간을 장례식 중에 가졌었는데 그때 할아버지를 약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분들이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끈끈하고 아픔을 공유했기도 하고 힘든 상황을 어쨌든 같이 쭉 오신 분이니까 친구 이상을 넘어서 진짜 끈끈하다 이런 거 한번 느낀 계기가 됐어. 그때 장례식장에서. 약간 친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근데 30명 있었어. 다 엄청 친한 친구고 뭔가 그분들이 기억하는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동기 회장 이런 거 계속 하셨던 분이라 친구들 다 챙기고 그 조직을 이끄셨던 분이셔가지고 더 많이 친구들한테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베트남 전쟁을 생각했을 때 가장 나의 큰 고난과 역경은 할아버지였어.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기도 했고 품고 어쨌든 받아들이고 가야 되잖아. 그 사람이 거기에 갇혔다는 걸.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이미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그 가해자성의 위치도 알고 뭐 물론 가해자성으로만 볼 순 없지만 어쨌든 내가 거기 가겠다라는 건 내가 총을 들고 사람을 죽여도 가겠다.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신 걸 거 아니야. 어쨌든 그 정도의 각오는 하고 제일 복잡했어 나한테 관계가. 왜냐면 정말 모르는 타인이 갔다 왔어. 뭐 그런 걸 목격은 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그 받아들이는 정도의 범위가 되게 다르단 말이야. 한편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수도 있었던 시대상이기도 해서 할아버지가 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 방법에 대한 고민 이해가 됐던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막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 갔다 왔을 수 있겠다 그게 목적이면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 보급과 물자재 관리를 하고 계셨고 그 일을 그대로 이어가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 요소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그 전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이해를 엄청 했다는 아니고 이후에 돌아오셔서의 상태에 대해 이해를 많이 했었지. 막 나는 그냥 할아버지가 정말 성격이 안 좋으신 줄 알았어. 정말 약간 화가 많으시고 태생부터 그리고 이제 술 먹고 술주정을 세게 부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막 악몽을 꾸고 뭔가 계속 그때의 기억에 갇혀 계셨던 거라는 걸 알게 됐지. 이제 할머니가 악몽을 꿨고 뭐 이런 피부병이라든지 뭐 속이 안 좋다라든지 그런 걸 계속 호소를 할머니한테는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아는 건 그냥 겉으로 계속 이뤄진 거고 아 사실 막 악몽을 꾸는지 뭐 어디가 안 좋으신지 이런 건 잘 몰랐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오랜 기간 아파 오셨으면 그렇게 말을 세게 하거나 뭐 크게 얘기할 만큼 악몽을 꾸거나 그럴 수 있겠다. 사실 내 생각보다 무섭지 않은 사람이었겠구나. 그럼 얘기를 해보면 재밌었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5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아쉽고 이제는 별로
지금 만나면 정말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아. 계속 막 소리 치시면 조용히 좀 얘기하자고 아무튼 조용히 얘기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유진과 가은이 자신의 할아버지의 참전 경험을 마주하며 베트남 전쟁을 통해 할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순간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할아버지의 인생에 참전은 아주 짧은 시기를 차지하는 것이었지만 할아버지와 가족의 삶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할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베트남에 파병을 갔는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삶에는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너를 주려고 올 건지 차가 좋아서 안 나와 생각보다 내가 할게. 할아버지 군대를 몇 년도에 가셨다 했죠? 68년 3월에 68년 3월에. 응. 그리고 월남을 69년 12월에 12월에. 응. 70년에 하고. 71년 1월달에 갔다. 그때 저 68년도 68년도 군대 생활을 엄청 고달팠어요. 실제 줄바다라고 해가지고서 병장부터 때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고참병장 때리고 병장 때리고 상병 때리고 일병 때리고 이병 둘이서 붙들 물었어. 하도 아파서. 그래 군대 생활에 하도 고달프고 그래서 이제 더욱 이제 지원하는 게 동기지. 돈도 벌러 갖고 돈 좀 더 달러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1불 50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300대 1 했으니까 얼마요? 한 달 300대 1 했으니까 그때 50불 했으니까 15만 원, 15,000원 됐네 배. 근데 그때 당시 그때는 550만이라고 했어. 지방 550만 애들이 딱 들어가면 그때 5,000원도 안 줬어. 5,000원. 5,000원밖에 안 줬어. 그렇게 그 3배는 주니까 그래서 이제 더 간 거지. 나뿐만 아니라 부대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가고 60년대 군대 생활한 사람들은 엄청 고달팠어. 거기서부터 줄바따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그 지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서 말이야. 들어와가지고 내 기상시켜가지고 백화티 들고 나가지고 때리는 거야.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었고 다들 그렇게 맞았으니까 또. 그 갔을 때 오음리에서 교육받고 가셨다고 했죠? 지금 밑중감으로 2중가 3중가 받았을 거야.
참주 이제 오음리 가서 이제 월남에 대한 교육. 쉽게 말하자면 바나나가 도로 옆에 잘렸는데 바나나를 따먹지 말라고 걔들이 부비 시럽을 거다 놔가지고 발목질에 같은 거 이제 발 이렇게 해서 저기 한다고 그런 일 조금 시키고 소총에 대해서 조금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그래서 부산입에서 가거든. 열차를 타고서 이제 부산을 가. 부산 가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나 타고서 이제 배에서 이제 갈 때는 5일이고 올 때는 일주일이고 8일인가 9일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월남을 가게 됐는데 이사종계를 봤어. 이사종계라면 피복.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병과를 난 맹호부대인데 보급계에서 155mm라고 이 포가 한 번 쏘면은 얼마나 가냐면 14,950m. 수색대들이 전부 보고를 하면은 풀을 얼마 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군대 생활을 한 거거든. 이게 550총이라고 어제 얘기한 550총이에요, 이게. 550총? 이건 비행기 떨어진다고 해서 탁 들고 막 쏘는데 네. 안 맞아요, 안에. 그러니까 막 좀 무지장 힘드는 게요. 그럼 이거를 혼자서 들어요? 응? 혼자서 들어요? 아니, 이렇게 고정된 차에서 달려있어, 지금. 우리는 차에서 달려있는데, 우리가 이 550총. 여기다 실탄을 딱 넣으면 뒤에서 일단 밀어주면 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겨. 소리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무지장 소리. 근데 이게 처음에 나도 월남 가가지고서 설날이 이제 바로 되어가지고, 아이고, 자리 분배도 안 됐는데 말이요. 설날부터 하루 시기로 하는 거 어제 얘기했잖아. 네. 그래서 쏘는데 어디로 가긴 아파서 이 포 뒤로 가요. 포 뒤로만 가 있으면은 귀가 덜 아픈데 앞으로 가면은 무지장 귀까지 아파. 추석날하고 설날 24시간만 총 쏘지 말자. 그 타업을 해. 타업하면 말이야 언제부터 언제 타업하냐. 만약에 오늘 5시부터 타업하도 딱 끊으면 말이야 3시에서 5시까지 총을 쫙 쏜다고. 그래서 5시 딱 뜨면 안 쏴. 그렇게 해서 하루 24시간. 그래서 이제 그거 안 쏘는 거, 그거밖에 없죠. 실탄 무장 총 쏘는 게, 전쟁터는 매일 총 쏘는 소리밖에 안 들려. 아이고, 총 쏘는, 포도 말이야, 그만큼 안 쏜다고 해놓고서 안 쏜다고 해놓고, 그 전에 다 쏘았어. 한 40발씩 쏘나고. 안 쓴다고 했던 날에 그거 청탄까지 다 몰아서 그 전에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시간 딱 되면 이제 안 쏴. 우리는 중대장이잖아. 그 대대에서 있잖아. 이거 좀 팔아갖고 와. 이렇게 연결해줘. 그럼 안 팔아갖고 중대장 중대장 그거 갖다 준, 주로 내가 갖다 주지. 왜냐면 중대장은 작전 그 안에서만 있으니까 못 나가지. 파는 거 수수료도 약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저기 하지만, 월남서, 시레션 얼마 팔아달라고, 맥주 얼마 팔아달라고 상관에서 줘. 그럼, 우리는 월남말을 좀 배우는 게, 돈은 빨리 배워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1,100원은 받으라. 그러면 미국 맥주는 1,100원 받으면 내 1,250원 받거든. 1,250원 받는데 목량 하이담 남쪽 1,250원. 그게 지금까지 알려보는 게 그래요. 1,250원 받는데 우리 소대장님, 우리 중대장님 50센트 주고, 그러고 얼마나 1,150원에 팔았다고 하고, 나
그러니까 나는 저 1,200원이니까 나도 이 100원씩 먹는 거지. 우리 중대장은 저 50원 주고 나는 100원 먹고 그러고서 이제 우리 부대에서 기육하는 애들이 있으면 아리양집이라고 아리양 식당 있잖아. 그런 데 가서 밥 한 끼 사줘 걔들을. 그런 것도 안 사주고 하면 말이야. 그 부대에서 말이야 전부 뭐 해먹었다가 막 지랄더리야. 거기에 또 소원수리를 써. 그걸 배 타기 전에 걔들 감찰부라고 그래. 감찰부에서 나와가지고 그래 뭐 그런 사람들 있나 뭐 이런 거 다 일부러 꼬셔가며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해주고. 아 근데 휘발유 팔아달라는데 제일 귀찮아. 왜요? 잘 안 살라고 그래. 무겁고 그거 한번 차로 실어봐. 돌려갖고 차에다 실어야 하거든. 우리 말단 부대에는 그런 차가 신형차가 없어가지고 굴려가지고 그거 올리는 차에다 그래갖고 굴려갖고 내려다니고 갖다 파는 거야. 그건 돈도 얼마 안 나면 안 살라고 그래서.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아, 이게 약봉지가 전부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랬어. 1975년 베트남 전쟁은 끝이 났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삶에선 끝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지금 또 다른 전쟁을 마주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손이 여기에 피가 없어. 여기하고 발이. 그래 그거 제어를 끓여가지고. 요것은 영양제. 왜냐면 할아버지는 우위가 없어서 우위서 생산 못하는 걸 먹는 거고. 요것은 이비인후과 지침. 그거 지침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2주 한번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은 2주간은 약간 먹을 수 있잖아. 응? 그런 데서 한 달씩에 써서. 아유, 그렇지. 할아버지에게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암은 무수히 많은 약봉지를 남겼다. 나는 그 약봉지들을 보며 베트남 정글을 허허벌판으로 만들었던 고엽제를 떠올렸다. 풀약이야, 풀약. 풀약을 갖다가 도람으로. 도람으로 이제 군 부대에서 있잖아. 그걸 막 청소하라고 하면 말이야. 없잖아. 하이방 쓰고 철물을 있잖아. 거기 가서 그 받아가지고 와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뿌려야지. 철물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뿌리고, 철물 받아 뿌리고, 뭐 조금만 그렇게 많으면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뿌리라고 전부 다 지시해가지고 말이야. 아침, 청소하고 장바 동안에 그거 뿌리고, 작전 지역 나가가지고 밤에 우리서 뿌려, 그걸. 그래서 이슬비 오는 것 같아서 좋다고 그랬어. 시원해서. 다 더운 나라니까.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해서 고엽제로 인정될 줄 그런 교육을 안 가르쳐줘서요. 왜 그걸 뿌리냐면 비행기선은 뭐 조금 난처하게 오냐면 사람이 가지 못하고 근데 거기는 가시가 많이 달린 나무가 많아 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못 스쳐 들어가. 그러면 우리서 이제 걔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불로 뚫고 있거든. 그러가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서 뿌리는 거야. 확인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그 매복은 안 나가봐서 몰라. 그럼 할아버지 그 떨어지는 제초제는 안 맞으셨겠네요. 응? 뭐가? 떨어지는 거. 그것은 박격포라고 해서. 그 포 말고 제초제. 그렇지. 그것은 뭐 안 맞았지. 그렇지만 안 맞았는데 우리가 뿌릴 때 손으로 뿌리고 손으로 깨끗이 닦질 않았다고. 가르쳐줬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건데 제 고엽제를 거기서 그런 교육을 하네. 그게 잘못된 거야.
그 전까지 나에게 전쟁은 국가 간의 싸움이었고 나는 총을 드는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거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삶 속에 현재도 자리하고 있는 전쟁을 만나며 그제야 나는 나의 일상에서 마주쳤던 전쟁과 같았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무력을 동원한 국가 간의 싸움은 아니었지만 삶이 파괴되고 삶터가 사라지는 일. 그것 또한 전쟁이었다. 할아버지의 전쟁, 나의 전쟁. 전쟁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었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전쟁은 과연 무엇인가?